생일 축하합니다. 정희 씨. 구내식당 직원들이 깜짝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63번째 생일.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서 생일 축하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정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축하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고생하셨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봉투가 케이크 위에 떨어졌습니다. 크림이 튀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라는 글자가 케이크에 축하합니다 위에 겹쳐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 케이크나 드시고 가세요. 회장이 돌아서는 순간 정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자르려던 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정희, 63세. 그녀는 다원식품 구내식당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15년 두 아이를 혼자 키워 모두 출가시킨 그녀에게 이 직장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일시경 강무진 회장이 구내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실 직원과 함께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그였는데 이날은 혼자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식당 안을 들여다보는 그의 시선이 정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거의 30초 가까이. 그 시선은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국을 푸다가 그 시선을 느꼈고 순간 손이 떨려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그의 구두 소리만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화요일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회장이 식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배식대 앞에 서서 정희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능숙하게 그릇을 정리하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모습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식사를 권했지만 회장은 고개만 저으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사팀 김대리가 들어왔을 때 식당은 점심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다가와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인사발령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대리의 표정은 무거웠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직인이 찍힌 공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계약 종료 통보라는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주 업체 선정, 기존 인력 정리, 다음 달 말까지 퇴사. 기계적인 문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대표이사 강무진의 직인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20년. 그녀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저녁 7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했던 세월이었습니다. IMF 때도 회사가 어려울 때도 심지어 자신이 이혼의 아픔을 겪을 때도 그녀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장의 종이로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가락으로 회장의 서명을 천천히 짚어봤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김대리가 위로의 말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묶었던 그 끈이 오늘따라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 63세 이혼녀 비정규직이라는 세상이 그녀에게 붙인 꼬리표가 거울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쓸쓸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차라리 면전에서 욕이라도 했으면 덜 아플 텐데 이렇게 조용히 서류 한 장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정희를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출근길 정문 경비원의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밝게 인사를 나누던 그가 이날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측은함과 동정이 섞인 그러면서도 왠지 거리를 두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내식당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가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 배식을 받으러 온 직원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과도하게 친절했고 어떤 이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귀에 들려온 말들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좀 쉬시는 것도 좋겠네요. 나이도 있으신데 잘 됐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위로인 듯 하면서도 사실은 그녀를 이미 과거의 사람으로 치부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정희가 휴게실로 가던 중 복도에서 들려온 대화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젊은 여직원 2명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역시 이혼한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 힘들다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거 싫어하신다던데 보수적인 분이시니까 20년이나 일했는데도 정규직 한 번 못 된 것도 처음부터 선이 그어져 있었던 거 아니겠냐고. 정희는 벽에 기대어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성실함과 헌신이 단지 이혼녀라는 꼬리표 하나로 평가절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벽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메뉴를 짜고 시간까지 남아 청소를 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동네에서도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면서요? 회장이 직접 사인했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사님들이 모여 그녀를 위로한다며 던진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새 직장 구하기도 힘들 텐데 자식들은 도와주냐고,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든든한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유독 춥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가정이었을 때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당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현재의 그녀는 63세 이혼녀, 곧 실직자가 될 비정규직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출근한 구내식당에서 정희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외주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시설을 점검하고 메뉴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2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은 정희는 천천히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닦아온 이 테이블들이 이제는 남의 것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본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게 당신의 뜻이었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당신에게는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유리창에 그녀의 숨결만이 하얗게 서릴 뿐이었습니다. 본관 최상층 회장실에서 강무진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 아래 구내식당 건물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이.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걸까? 왜 이제야 그녀의 존재가 눈에 들어온 걸까? 회장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강서준이 들어왔습니다. 38세의 젊은 전무는 아버지와 달리 차가운 합리성의 화신 같았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는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서준이 구내식당 외주화가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구내식당? 무슨 일정을 말하는 건가? 서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 보고드린 외주화 건입니다. 연간 3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각종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식자재비, 운영비, 모든 화살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것, 그것이 경영의 정답이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서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했습니다. 한 달 후면 모두 정리됩니다.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승인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정결 규정상 자신의 선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은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뿐이라고. 회장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회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사람을 숫자로만 보게 되었을까? 서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아버지 세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회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든 비정규직들은 생산성도 떨어지고 인건비만 축내고 있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합니다. 회장은 갑자기 그 여직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윤정혜 씨입니다. 63세, 계약직 20년 차입니다.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이나 되었다니. 회사가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중견기업이 되기까지 그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준이 나간 후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에는 회사 초창기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15년 전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그 시절,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암흑기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새벽부터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왔었는데 사진 한 구석에 도시락을 나눠주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헌신적인 모습만은 선명했습니다. 회장은 돋보기를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체구, 그 자세,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구내식당에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에 잠긴 건물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도연 부장은 다원식품에서 30년째 일하고 있는 산증인이었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생산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직원 한 명 한 명의 사연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구내식당에서 정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푸는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정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한 달만 더 버티면 되니까요. 도연은 갑자기 15년 전 IMF 때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때 참 다들 힘들었죠. 도연은 그때 정희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줬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자비로 아무 대가 없이 석 달 동안이나. 정희는 겸연쩍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배고팠으니까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도연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희의 따뜻한 도시락이 직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희망이었고 연대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강무진 회장이 도연을 불러들였습니다.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15년 전 회사 위기 때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가?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이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도시락을 해주신 분이 윤정희 여사님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도연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희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0인분의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자신의 돈을 보태가며 재료를 사서 혼자 조리하고 포장해서 가져왔다고. 그것도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계약 종료 통보서 사본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은인과도 같은 사람을 자신이 이렇게 내쫓는다는 것인가? 도연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때 정희 여사님은 막 이혼하고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회사 직원들을 위해 그런 희생을 하신 거죠.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구내식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 회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 그런데 자신은 그 사람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서류함에서 구내식당 외주화 계획서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있기는 했지만 직접 사인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도연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서명, 내가 직접 한 것이 맞는가?
도연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전무님이 정결권으로 처리하시고 회장님 성함은 자동으로 인쇄된 것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교차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은인을 내쫓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사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은인을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었던 경영 철학, 사람을 중시한다고 자부했던 신념이었을 것입니다. 도연 부장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희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할지. 결국 그는 정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회사를 위해 일한 사람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 도연은 정희가 사는 작은 원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낡은 빌라 3층, 녹슨 철제 계단을 올라가는 정희의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불렀을 때 정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종료권은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었다고. 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서류에 분명히 회장님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도연은 태블릿을 꺼내 전자결제 시스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결제 경로를 따라가니 실질적인 최종 결제자는 강서준 전무였습니다. 회장의 이름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실제로는 전무의 정결로 처리된 사안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내쫓기로 결정한 것은 회장이 아니라 그 아들이었다는 말인가? 20년 동안 품어왔던 서러움과 배신감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더 중요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회장님은 어제서야 이 사실을 아셨고 15년 전 도시락 일도 이제야 아셨다고. 그것이 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동요하셨다고.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허탈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 아니냐고. 외주업체도 선정됐고 자신의 자리는 이미 없어진 것 아니냐고 정희가 물었을 때 도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발신 표시에는 다원식품 비서실이라고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정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신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본관 최상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선 정희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라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서 있는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회장이 자신 같은 비정규직 조리사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회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나간 통보였지만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정결 규정이니 위임 정결이니 하는 제도 뒤에 숨어서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다고.
그리고 회장은 15년 전 도시락 일을 언급했습니다. 이제야 알았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그동안 받았던 무시와 차별의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다고. 정말 회장님의 뜻이 아니었는지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한 달 후면 떠나야 했고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면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20년 동안 모셨던 회장이 자신을 직접 내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무진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떠난 후로 이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사진첩, 편지, 액세서리,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아내가 투병 중에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글씨도 함께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도시락 여사님께 꼭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매일 새벽 병원까지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신 그 마음.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분 덕분이에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락 여사, 그게 윤정희 씨였단 말인가? 수첩을 더 넘기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윤정희 씨가 오셨다. 새벽 5시 막 끓인 전복죽을 들고 어떻게 매일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지.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는 나도 그분이 끓인 죽은 먹을 수 있다. 본인도 혼자 사는 처지라고 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런 수고를. 남편 무지는 모르는 일이다. 굳이 알려서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그저 같은 여자로서 돕고 싶다고. 회장은 수첩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고마워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윤정희 씨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심지어 그 은인을 회사에서 내쫓을 뻔했습니다. 회장은 빈 방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고마워하던 그 사람을 내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대했소. 죄송하오. 정말 죄송하오. 다음 날 회장은 도연 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5년 전 아내가 투병할 때 윤정희 씨가 병원에 다녀간 일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정희 여사님이 함구하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도연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정희 여사가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죽을 끓여 병원으로 가져갔다고. 전복죽, 호박죽, 팥죽, 매일 다른 종류의 영양죽을 만들었다고. 그것도 모두 자비로 아무런 대가 없이.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분을, 그렇게 헌신적인 분을 자신이, 아니 자신의 회사가 이렇게 대접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즉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서준이 들어왔을 때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구내식당 외주화건을 당장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고 위약금 문제도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위약금이든 뭐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준은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서준이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한 명의 계약직 때문에 회사 정책을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회장은 아내의 수첩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읽어보라고. 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고마워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라고. 서준은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쓰인 일기를 읽었습니다. 점점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감사해했던 사람, 새벽마다 병원을 찾아 정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 계약 종료 통보를 내린 그 여직원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잊고 있었다고. 숫자로만 계산하고 효율성만 따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고.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에 미래가 있겠냐고.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사람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봤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20년의 헌신, 위기 때의 도움, 아내에 대한 정성,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서도 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한 인간으로서 그 여자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오래된 빌라가 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차가 좁은 골목에 멈춰섰습니다. 낡은 빌라, 오래된 차들. 20년 동안 회사에 헌신한 사람이 사는 곳치고는 너무 소박한 동네였습니다. 계단을 올라 301호 앞에 서자 회장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뒤 한참 침묵이 흐르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놀란 듯 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고 회장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원룸은 정갈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차를 내오려 하자 손사래를 치며 아내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회장은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회장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좁은 골목바닥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제 몫은 늘 계약직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이혼했다는 이유로 저는 항상 마지막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보서 한 장이 더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마치 금이 간 듯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번 인생이 무너졌고 또 한 번 무너지는 건 너무 버겁습니다. 그저 일한 만큼만 존중받고 싶었고 마지막도 사람답게 마무리되길 바랐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회장이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회장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봅니다. 직책을 떠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가볍게 대했단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겪은 상처는 회사가 만든 것이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너질 듯 흔들리던 마음이 오랜만에 아주 작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줬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지난 20년이 조금은 덜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다원식품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정기 조회가 아니라 전 직원 긴급 소집이라는 안내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이유를 짐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강무진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같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낯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잠깐 떨리는 듯 하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강당이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는 20년 동안 묵묵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지켜온 분이 계십니다. 윤정희 여사님입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정희는 맨 끝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조금씩 구겨지는 줄도 모른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IMF 시절을 꺼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그때를 기억하는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 3달 동안 이분이 새벽마다 도시락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자기 돈을 보태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같이 했습니다. 회장의 말이 강당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또 한 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제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던 그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병원까지 죽을 가져다 주신 분도 바로 윤정희 여사님이었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는 사람은 눈을 감았고 처음 듣는 사람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저는 그분께 무엇을 돌려드렸습니까? 조용한 한숨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년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 종료 통보 한 장. 숫자와 효율만 따지느라 한 사람의 삶과 헌신을 너무 가볍게 다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사 이름으로 그리고 제 이름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줄에서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동안 자신의 말과 시선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이혼녀라는 말로 그녀를 속으로 평가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회장은 정혜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구내식당 외주화 계획은 이 시점부터 전면 철회합니다. 그리고 윤정희 여사님을 우리 회사의 정년 보장 구내식당 자문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강당 안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박수가 퍼졌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불리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이 처음으로 회사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원식품은 나이와 직급,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모든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세지 않는 회사로 바꾸겠습니다. 조회가 끝난 뒤 사람들은 조심스레 정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짧게 허리를 굽히거나 눈인사만 건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여사님, 제 제안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거창한 직함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한 만큼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끝까지도 그렇게 마무리되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단정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리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이자 뒤늦은 감사입니다. 조금 뒤 강서준 전무도 정희 앞에 섰습니다. 윤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에 찍힌 숫자만 보고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감사해하던 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음 사람에게는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뒤 구내식당 입구에는 작은 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윤정의 키친. 정희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자리는 이제 존재가 지워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인정된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배 조리사들은 그녀의 노트를 빌려 레시피를 적었고 점심 후에는 메뉴와 동선에 대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오늘 국물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건 그냥 메뉴가 아니라 추억입니다. 어릴 때 먹던 맛 같았습니다. 그 말들이 20년 동안 들은 어떤 칭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회장이 구내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회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무게를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모른 척했던 시간들까지 천천히 갚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늘 이혼녀, 계약직으로만 불리던 제가 아니라 20년을 버틴 제 자신으로요. 두 사람은 동시에 작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꼭 한 집에 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남은 길을 각자 집에서 살아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가끔 차도 마시고 밥도 나누는 그런 동행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장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나이에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감사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감사한 쪽이겠네요. 처음으로 끝까지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니까요.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엔 사람을 사람으로 끝까지 대접받은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윤정희 여사님 이야기가 떠오른다더라. 회사의 공기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뒤로 밀려나던 이들이 다시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정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다는 걸 누군가는 끝내 알아주었구나. 돈도 큰 집도 화려한 직함도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끝내 되찾은 것은 나라는 사람을 한 번은 끝까지 존중해준 누군가가 있었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녀의 지난 20년을 더 이상 억울함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한 새로운 인연이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따뜻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